1974년 가을, 충청도 한 시골 마을. 단풍잎이 마당 한쪽에 수북이 쌓인 초가집에서 지영은 어머니 옆에 앉아 고구마를 까고 있었습니다. 14살 소녀의 손끝은 차가운 바람에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어머니를 도우려는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지영아, 손 시려우면 안에 들어가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작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일하게 둘 수 없었으니까요. 마당 건너편에서 아버지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19살 형이 무언가 꾸중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표정에는 뉘우침보다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서자마자 형은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늙은이가 잔소리나 늘어놓고.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폭언, 형의 반항, 그리고 어머니와 지영의 침묵. 마치 누군가 숨을 쉬지 못하게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형이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영아, 형이랑 같이 우물물 떠오자. 지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무뚝뚝한 오빠였는데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시선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뭐가 무서워? 형인데. 형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달콤함과 위협이 동시에 들어있는 지영이 이해하기 어려운 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지영아, 어머니랑 같이 가자. 물동이가 무거울 테니까. 형은 잠깐 어머니를 노려보더니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지영의 어깨를 살짝 감쌌습니다. 그 손길에서 지영은 어머니도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떠오는 동안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왜 어머니가 그런 표정을 짓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밤이 되자 아버지는 어김없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농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며 소주병을 비우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어머니를 향한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여편네가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하고 사는 거야. 어머니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의 등이 점점 더 구부러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어머니의 작은 흐느낌. 그 사이에서 지영은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지영아, 자니?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은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무서워서 잠이 안 와. 형이랑 같이 자자.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은 이미 방 안으로 들어와 이불 한쪽을 들추고 있었습니다. 형이 지켜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 순간 지영은 알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을. 형의 손이 지영의 어깨에 올려졌고 지영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지영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고 어머니는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지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지만 지영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어둠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지영의 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학교는 지영에게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점점 더 무거워졌으니까요. 어느 추운 저녁 지영이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욕실에서 씻고 나온 지영 앞에 형이 서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던 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형의 시선이 지영의 몸을 훑었습니다. 지영은 급히 카디건을 챙겨 입었습니다. 숙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 형이 도와줄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요즘 많이 컸구나. 예전보다 훨씬. 지영은 뒤로 물러서며 방문을 잡았습니다. 숙제 끝내야 해서요. 먼저 가보세요. 하지만 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는 내 거야. 그거 알고 있지? 지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남자애들이랑 어울리지 마. 특히 반에서 인기 많다는 그 김철수란 놈.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김철수는 그저 옆자리 짝꿍일 뿐이었는데 형이 어떻게 그 아이를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무하고도. 좋아. 그렇게 해야 돼. 형이 지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영은 몸이 굳었습니다. 우리 지영이 참 예쁘게 컸어.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저녁 차릴 시간이야. 형은 아쉬운 듯 손을 걷었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하자. 형이 나간 후 지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빨래를 개고 있던 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형이 이상해요.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밤에 제 방에 들어와서 그리고 무서운 말을 해요. 어머니는 지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개는 손만 더욱 빨라졌을 뿐입니다. 지영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은 너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그만해. 어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곧 주변을 둘러보며 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은 내 오빠야. 나쁜 짓을 할 리가 없어.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지영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실을 읽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어머니도 무서우시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든 큰 집에서 지영은 어른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지영이 참 예쁘게 컸네. 벌써 숙녀 다 됐어. 공부도 잘한다면서? 우리 집 자랑이야. 어른들의 칭찬에 지영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찬바람 같은 그 눈빛.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돌아간 후 형이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참 잘난 척했네. 저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얌전한 척, 착한 척. 하지만 넌 내 거야. 형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쓸데없는 소리 한 것도 다 알고 있어.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 지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형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순간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라고요. 형이 지영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너 지금 형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아파요. 놓아주세요. 조용히 해. 아버지 들으면 큰일 나. 그때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형은 지영의 팔을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영이가 말을 안 들어서 타이르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의 팔에는 형의 손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아, 방에 들어가. 지영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도와달라고,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정말로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마저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지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하지만 1970년대 시골 마을에서 14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영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곳을 떠날 것이라고,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눈이 더러워진 이 집을 덮고 있었지만 그 아래의 어둠은 여전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지영의 1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만든 작은 미역국과 달걀 하나가 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생일만큼은 챙겨주려던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지영아. 아버지가 드물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낮 시간의 아버지는 때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형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형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지영아, 이거 받아. 상자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싸구려였지만 시골 마을에서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형이 용돈 모아서 산 거야. 우리 지영이 예뻐 보이라고. 지영은 받기 싫었지만 가족들이 모두 보고 있어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직접 채워줄까? 형이 지영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목걸이를 채우면서 형의 손이 지영의 목과 어깨를 스쳤습니다. 지영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참 잘 어울린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아. 형의 목소리에는 소유욕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형제간의 우애라고 생각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 잠들려고 할 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아, 자니? 형이었습니다. 지영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목걸이 마음에 들어? 대답하지 않았지만 형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생일 선물이니까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해야지. 이미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 건 인사가 아니야. 형이 지영의 이불을 젖혔습니다. 지영은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형, 제발. 뭘 제발. 형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형의 손은 이미 지영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영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영은 저항했지만 형의 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건너편에서는 어머니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지영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내면 큰일 나. 형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지영은 입을 악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며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몸이 안 좋니? 어머니의 눈에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지영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지영은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없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생리도 멈췄습니다. 설마, 지영은 두려운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확실해졌습니다. 지영은 임신했습니다. 15살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지영은 옷으로 배를 가리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지영을 불렀습니다. 지영아, 잠깐 이리 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습니다. 왜요? 너, 혹시? 어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어머니가 무엇을 알아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정말이니?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 저는, 누구야? 누가 그랬어?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이 집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수군거리는 거야? 어머니와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버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연이 뭔 짓을 한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뭔 짓이야? 아버지는 지영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여보, 제발. 당장 누구인지 대라. 동네 어느 놈이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아버지는 마을의 젊은 남자들을 떠올리며 분노했습니다. 슈퍼집 아들, 이장의 손자, 교회 청년들, 무고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도 아니에요. 그럼 혼자 임신했다는 말이야? 인연이 거짓말까지. 결국 아버지는 동네 슈퍼집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무고한 소년과 그 가족은 졸지에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을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형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지냈습니다. 오히려 지영을 더욱 소유하려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거가 됐네. 다른 데 갈 곳도 없고. 지영은 절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조용히 지영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어머니.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어머니의 말에서 지영은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망가졌지만 뱃속의 아이만큼은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견뎌내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집을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창밖에는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씻어내려는 듯한 거센 빗소리 속에서 지영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품었습니다. 1975년 겨울, 지영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통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15살의 작은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지영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자리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어. 내가 지켜야 해. 아기는 작고 연약했지만 지영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지영을 돌봤습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미역국을 끓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지영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지영아, 힘내야 해. 이제 내가 엄마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형은 아기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조카라고 불렀지만 집에서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내 아들이네. 나를 닮아 잘생겼어. 지영은 그런 형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동네에 뭔 소리가 들릴지. 하지만 손자를 보자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구나. 봄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아기를 업고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바깥 공기를 쐬어야 했습니다. 교회 앞을 지날 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영이구나. 아기 참 예쁘네. 그분은 김 권사님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착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지? 엄마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김 권사님의 말에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교회로 오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싶어. 그 말이 지영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지영은 다시 김 권사님을 찾았습니다. 아기가 아파서였습니다. 권사님, 아기가 자꾸 울어요. 열도 나는 것 같고. 김 권사님은 지영과 아기를 교회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여자 전도사님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전도사님의 말에 지영은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날 지영은 처음으로 진짜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기는 감기였고 약을 먹고 금세 나아졌습니다. 지영 씨, 혹시 서울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전도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요? 제 언니가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요. 숙식 제공하고 아기도 같이 돌볼 수 있어요. 지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이 답답한 마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실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기회는 항상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것, 그것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형은 지영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뭔가 다르네. 무슨 생각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어디 갈 생각하고 있지?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랑 아이는 이 집을 벗어날 수 없어. 그거 잘 알아둬.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모든 걸 내가 결정해.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지영은 오히려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새벽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어머니가 몰래 챙겨준 작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아, 잘 살아라. 아이 잘 키우고.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을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뵐게요. 그래, 언젠가는.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지영은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아기는 지영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서울행이라고 적힌 팻말이 지영에게는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버스에 오르면서 지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의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아빠가 없어도 엄마가 꼭 지켜줄게.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마을의 모습들. 지영은 그것들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지영의 마음에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16살의 어린 엄마였지만 아이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지영에게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품속의 아기가 작게 숨을 쉬는 소리를 들으며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식당. 지영은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쉼없는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그 자유만으로도 모든 고됨이 견딜만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식당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걸음마를 떼고 2살이 되자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지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식당 사장 언니는 지영 모녀를 친자식처럼 돌봤습니다. 지영아, 너 참 열심히 한다. 이런 아이 처음 봐. 감사합니다, 언니. 저희를 받아주셔서. 뭘 고마워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사장 언니에게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아이들과 함께 자라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3년이 흐른 어느 날 지영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고향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지영아, 어머니야. 잘 지내고 있니? 형은 작년에 결혼했단다. 아직도 너와 민수를 찾고 있어. 조심하거라. 편지를 읽으며 지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우면서도 아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영은 아이의 입학식에 참석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민수야,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네, 엄마. 저는 커서 엄마 도와드릴 거예요. 민수는 영리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지영은 밤늦게 야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공부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엄마, 공부 힘들어요? 아니야. 배우는 게 즐거워. 사실 매일 일하고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은퇴한 공무원 박 선생님이 식당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 집 음식은 정말 정성이 느껴져요. 지영이가 정말 열심히 해요. 아이까지 혼자 키우면서. 박 선생님은 지영의 사연을 듣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영 씨, 혹시 검정고시 준비해 볼 생각은 없어요? 검정고시요?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어요. 요즘엔 대학도 갈 수 있고요. 지영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의 도움으로 지영은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일하는 틈틈이 공부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민수가 옆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공부할게요. 모자는 작은 방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했습니다. 지영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검정고시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가 지영을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골 마을의 그 어두운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대학에 진학해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28살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편히 지내세요. 민수의 아내도 지영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지영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너를 지키기 위해 숨겨온 것들이 있단다. 어머니. 하지만 너는 잘못이 없어. 어머니도 너를 낳은 걸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제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게 자랑스러워요. 2023년 겨울, 73이 된 지영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손자, 손녀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적은 돈이나 구원이 아니야.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믿은 순간부터 시작됐어.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용기였지. 할머니, 너희들은 당당하게 살아야 해. 누구든 너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해.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나중에라도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지영이 3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한 것이 지영의 마음에 남은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자 손녀들. 지영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녀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응,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할머니보다 훨씬 강해질 거야. 밤이 깊었습니다. 지영은 혼자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너 덕분에 엄마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 지영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 어떤 어둠도 이겨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아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이어져 갔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